67살 김명자 씨는 김미영이라는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명자 씨의 늦둥이로 명자 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운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운 명자 씨에게 미영이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던 미영이는 명자 씨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박준호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영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 명자 씨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쁜 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걱정되는 건 혹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 상처받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의 일을 명자 씨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집으로 온 준호 씨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 마음에는 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깊은 사랑보다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그 남자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가 보기엔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명자 씨였지만 딸 앞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믿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명자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왔습니다. 그래도 엄마 눈에는 뭔가 계산적으로 보여. 너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랑보다는 다른 것이 앞서는 것 같아. 명자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미영이와 대화할 때의 표정, 집안 상황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명자 씨를 대하는 미묘한 태도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 씨는 정중하게 행동했지만 명자 씨는 예비사위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집안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미영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명자 씨에게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은근히 탐색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간 후 명자 씨가 미영이에게 말해봤지만 미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행복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명자 씨의 오랜 친구 최영희 씨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명자 씨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로 명자 씨가 미영이를 혼자 키우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명자 씨보다 2살 위로 인생의 선배이자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명자야, 네가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미영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일단 믿어보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진심이 드러날 거야. 영희 씨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딸을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명자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미영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좋게. 명자 씨는 친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걱정은 뒤로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혹시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네가 나서면 되잖아. 미영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거야. 영희 씨는 명자 씨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명자 씨의 직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미영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달간의 교제 끝에 준호 씨가 미영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영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미영아, 엄마도 기뻐. 명자 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명자 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가족들이 결혼 준비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혼수나 예단에 대해 은근히 부담을 주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고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수도 정성껏 준비하고 결혼식장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미영아, 오늘 정말 예쁘다. 엄마가 봐도 천사 같아? 결혼식 당일 아침, 명자 씨는 미영이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준호와 행복하게 살아. 명자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명자 씨는 사돈 식구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돈들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뭔가 명자 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명자 씨를 은근히 깔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영희 씨가 명자 씨를 위로했습니다. 명자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미영이 행복이야. 맞아. 영희야, 오늘은 우리 미영이 날이니까 기쁘게 생각해야지. 명자 씨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고 딸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문제의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영이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명자 씨는 예민하게 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미영아, 신혼여행 어땠니? 재미있었어? 네, 엄마, 좋았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대답은 이전과 달리 활기가 없었습니다.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흐려져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명자 씨는 뭔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신혼 초기라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는 신혼여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신혼여행 때부터 미영이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경비가 많이 든다며 미영이를 탓했고 명자 씨가 준비해준 혼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영아, 다른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몇 주씩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짧게 가야 해? 준호 씨, 저희 형편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어요. 형편? 네 엄마가 좀 더 준비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위는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다 네 탓이야. 너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사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아내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영이는 당황하며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준호 씨였기에 미영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절약? 이게 절약이야? 네 엄마한테 가서 돈이라도 얻어와. 우리 집안은 이미 다 털어서 없어. 준호 씨는 자신의 무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가에서 돈을 얻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자 씨를 모독하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엄마는 여유가 없으셔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준호 씨의 반응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네가 나가서 일이라도 해.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미영 씨는 혹여나 명자 씨가 이런 일을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만 되었습니다.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명자 씨의 집으로 간 미영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명자 씨는 미영 씨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명자 씨는 딸을 조심스럽게 불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딸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신혼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 힘들 뿐이에요. 미영이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미영이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명자 씨와 처가 식구들을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때로는 아예 참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또 처가에 가야 해. 나는 바빠서 못 가겠어. 미영이 혼자 가. 준호 씨는 처가 방문을 귀찮아하며 거부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애써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한 번만 같이 가줘요. 미영 씨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네 엄마 눈치를 봐야 해? 나는 정말 싫다고. 준호 씨의 말에는 처가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미영이는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준호 씨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가족? 내 가족은 내 부모님이야. 네 엄마는 남이고. 준호 씨의 매정한 말에 미영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혼자 친정에 갔고 명자 씨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준호는 왜 안 왔니? 바빠서 다음에 올게요. 미영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명자 씨는 이런 딸의 모습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명자 씨는 점점 더 불안해했지만 딸이 상처받을까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못했습니다. 영희 씨가 명자 씨를 위로했습니다. 명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미영이도 이제 어른이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거야. 그래도 영희야, 내 눈에는 사위가 점점 더 이상해 보여. 미영이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틀렸기를 바랬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영이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 정말 괜찮은지. 영희 씨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집안의 문제들을 계속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소영이라는 예쁜 손녀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 소영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명자 씨는 손녀를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소영이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미영이도 아이를 낳은 후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남편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아버지가 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아는 전적으로 미영의 몫으로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일하느라 바빠. 준호 씨는 신생아인 딸이 우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나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소영이는 당신 딸이기도 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미영이는 산후조리 중인 몸으로 혼자서 육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애 키우는 건 원래 엄마가 하는 거야. 준호 씨는 자신의 역할을 돈 버는 것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기에 이마저도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명자 씨는 점점 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손녀를 향한 사랑은 크지만 사위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 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작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시도했던 사업마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준호 씨의 성격은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실직 후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미영이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네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망한 거야. 준호 씨는 자신의 무능력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 씨,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힘내봐요. 미영이는 여전히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준호 씨의 반응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빈도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혼자서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미영이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 네 탓이야. 내가 운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네 엄마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준호 씨의 목소리는 술 냄새와 함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술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술 좀 그만하세요. 소영이가 무서워해요. 미영이는 갓돌이 지난 딸을 품에 안고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린 소영이는 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영이, 그것도 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맨날 울기만 하잖아. 사위는 자신의 딸조차 제대로 된 애정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조차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미영이는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일들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준호 씨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술만 마시면 저한테 화를 내고 소영이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내해왔던 고통이 어머니 앞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너한테 함부로 해? 당장 나오너라.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명자 씨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소영이 때문에라도. 미영이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네가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점점 더 심해질 거야. 명자 씨는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의 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놀러와 있었던 영희 씨도 명자 씨의 걱정에 공감했습니다. 명자야, 미영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영희 씨는 오랜 친구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미영이와 소영이를 그 집에 둘 수는 없어.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영 씨에게 손까지 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폭력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사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또 다른 사업 실패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지 알아? 사위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 미영 씨를 찾았습니다. 준호 씨, 너무 취했어요. 물이라도 마셔요. 미영이는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사위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네가 뭔데 나를 불쌍하게 봐. 준호 씨, 조용히 해요. 소영이 자고 있어요. 미영이는 어린 딸이 깰까봐 걱정하며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소영이, 그 애도 너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는 거야. 그때 사위의 손이 미영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미영이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준호 씨, 제발 그만해요. 소영이가 보고 있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말렸지만 사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닥쳐. 네가 나한테 대드는 게 문제야. 네 엄마한테 가서 돈이라도 더 얻어와. 사위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아내와 처가를 모독했습니다. 이때 마침 명자 씨가 손녀를 보러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명자 씨는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사위가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 미영이한테 뭐 하는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딸을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 앞에서는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사위 준호 씨는 갑작스런 명자 씨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장모 앞에서는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 딸한테 손대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명자 씨는 준호 씨에게 다가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이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보자 명자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실수예요. 미영이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 미영아, 이게 실수야? 당장 짐 싸서 나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이 집에서 폭력에 시달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명자 씨의 단호한 말에 사위 준호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간섭? 내 딸이 맞는데 간섭이라고? 너 같은 자식이 우리 미영이를 때릴 자격이 어디 있어? 그날 밤 딸과 손녀는 명자 씨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과 손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생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진작에 데려올걸? 명자 씨는 자신이 좀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미영이는 어머니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요? 준호 씨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영이는 남편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네가 계속 참기만 하면 더 심해질 거야. 명자 씨는 딸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명자 말이 맞아. 미영아,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돼. 소영이를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해. 영희 씨도 심각한 표정으로 미영이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명자 씨 집에서 지내면서 미영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소영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의 고민과는 달리 준호 씨는 예상외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명자 씨 집에 나타나서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위가 명자 씨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명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명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미영이가 나와서 사위를 만났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어. 사위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미영이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미영이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사위의 충격적인 고백에 명자 씨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이 파렴치한 놈이?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고?
명자 씨는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딸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간섭, 내 딸과 손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섭이라고? 당장 꺼져. 명자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준호 씨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양육권도 포기할게요. 저는 아이 키울 여건이 안 되니까 미영이가 데리고 살라고 해주세요. 준호 씨는 자신의 친딸에 대한 책임마저 완전히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위의 말에 놀란 딸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소영이는 당신 딸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미영이는 남편의 무책임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줄 수 없어.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알아서 키워. 사위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야. 명자 씨는 사위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권도 필요 없어. 난 아이와 만날 생각도 없으니까. 사위는 아예 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그런 말을?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말을 남기고 준호 씨는 정말로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딸과 명자 씨 그리고 어린 소영이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엄마가 있잖아. 명자 씨는 딸을 위로하며 앞으로의 다짐을 했습니다. 네, 엄마, 소영이와 함께 새로 시작해 볼게요. 미영이도 어머니의 든든한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명자야, 미영아, 힘들겠지만 틀림없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영희 씨도 친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사위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영이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미영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바보가 아니야. 착한 거지. 하지만 이제는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명자 씨는 딸을 위로하면서 미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혼 후 딸과 손녀는 명자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세 식구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과 손녀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명자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해서 딸과 손녀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살아있는 한 너희 모녀가 굶을 일은 없어.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각오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짐까지 지우게 되었네요. 미영이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머니까지 고생시키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영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너는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명자 씨는 딸의 자책하는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의 친구 영희 씨도 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40년 넘는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였기에 명자 씨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미영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네가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데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영희 씨는 미영이를 격려하며 실질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희 이모, 감사해요. 이모와 엄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미영이는 어머니와 이모의 지지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어? 명자 씨는 가족의 단합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취업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영이를 돌보면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보육시설에 맡기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고 명자 씨 혼자 손녀를 돌보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미영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저 집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거예요.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명자 씨는 딸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볼게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초기 자본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네 사업 시작 자금으로 써. 명자 씨는 통장을 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받아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희생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돈을 모은 이유가 뭐겠어? 내 딸과 손녀가 잘 살라고 모은 거지. 이럴 때 쓰는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을게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집 한편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옷을 정리하고 포장하며 밤늦게까지 주문 처리를 했습니다. 명자 씨도 딸을 돕기 위해 포장 작업을 도왔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문이 10개나 들어왔어요. 미영이는 신나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우리 미영이 대단하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 정도라니. 명자 씨도 딸의 성공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고 초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품이나 교환 요청도 잦았고 고객 클레임 처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적자예요. 괜찮을까요?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야.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 명자 씨는 딸을 격려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맞아. 미영아, 처음에는 다들 그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봐. 영희 씨도 친구의 딸을 응원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이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옷 만드는 일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영아, 이 옷은 어떤 고객에게 어울릴지 엄마가 생각해 볼게. 명자 씨는 옷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딸에게 조언했습니다. 엄마도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 옷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 어떤 옷이 잘 팔릴지 대충 눈에 보여. 명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딸과 나누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녀가 힘을 합쳐 사업을 운영하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재주문율도 증가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의 2배예요. 미영이는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영이 정말 대단해졌다. 명자 씨는 딸의 성장에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김미영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때였습니다. 엄마, 저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것보다는 스타일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어떨까 해요. 미영이는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스타일링 서비스? 명자 씨는 딸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고객의 체형이나 취향에 맞춰서 옷을 추천해주고 코디네이션까지 제안하는 거예요. 미영이는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더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겠네. 명자 씨는 딸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대박이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주문이 100개가 넘어요. 미영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100개? 정말이야?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사업자가 된 거네. 명자 씨는 딸의 성공에 감격했습니다. 명자야, 미영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 걱정 없겠어. 영희 씨도 친구 가족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미영이의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주문량이 늘어나자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시작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정직원까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이제는 제대로 된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사무실을 따로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미영이는 어머니에게 사업 확장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다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명자 씨는 딸의 성공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지역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큰 기사로 소개되었고 지역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역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요. 미영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영이가 이제 유명인이 되었네. 인터뷰할 때 엄마 자랑도 좀 해줘. 명자 씨는 딸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TV에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소영이도 엄마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명자 씨와 딸, 손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의 성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지? 명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미영이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네 노력의 결과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명자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 씨도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명자야, 정말 축하해? 미영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영희 씨는 오랜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희야, 그때 네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명자 씨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뭘 그런 걸로,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영희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감감무소식이던 준호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자 씨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그동안 많이 후회했다고. 미영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그때는 왜 그랬어? 명자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위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녀딸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이기도 한 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소영이 아빠인데 한번 만나볼까요?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생각해봐.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으로 전 사위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사위는 김미영의 성공 소식을 우연히 듣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미영이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영아, 나 준호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미영이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소영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준호 씨는 계속해서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미영이가 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명자 씨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미영아,
전화 끊어. 그 사람 말 듣지 마. 명자 씨는 딸의 팔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고요. 미영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을 거 뭐 있어? 뻔하잖아.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다시 붙어보려는 거야? 명자 씨는 준호 씨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심지어 미영이의 사무실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미영이가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정말 달라졌어. 준호 씨는 간절한 표정으로 미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면 곤란해요. 미영이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준호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준호 씨,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미영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영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야, 그 자식이 다시 나타났어. 명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금 와서? 영희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미영이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붙어보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명자야, 미영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겠어. 영희 씨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당연하지. 절대로 그 자식 꼬임에 넘어가게 둘 수 없어. 명자 씨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위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손녀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손녀 앞에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소영아, 아빠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박준호는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누구세요? 소영이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영아, 아빠가 그동안 어디 갔었는데 이제 돌아왔어. 박준호는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요. 모르는 아저씨는 말 걸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소영이는 경계심을 보이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명자 씨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소영이한테까지 접근했어? 명자 씨는 준호 씨의 행동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아빠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봐요. 미영이는 딸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어.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미영이를 불러 앉히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정말 모르겠니? 명자 씨는 딸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혹시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영이는 여전히 준호 씨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너희가 어려울 때는 어디 있었어? 소영이가 아픈 적도 있었고 네가 밤새 일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나타났어? 명자 씨는 과거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그건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온 거잖아요. 미영이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라도 미영아, 그 사람은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난 거야. 만약 네가 계속 어려웠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명자 씨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최영희 씨도 명자 씨의 편에서 미영이를 설득했습니다. 미영아,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진짜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어려울 때 나타났어야지. 영희 씨도 심각한 표정으로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영이 아빠인데. 미영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아빠? 아빠 노릇한 적이 있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있어? 밤에 아이 우는데 깨서 달래준 적 있어? 영희 씨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맞아. 미영아,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그냥 정자 제공자일 뿐이야. 진짜 아빠는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야. 명자 씨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미영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미영아, 기억나니?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명자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미영이는 과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가 산후조리 할 때는? 명자 씨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혼자서 다 하라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혼자 가라고. 자기는 바쁘다고. 이혼할 때는 뭐라고 했어? 양육비도 못 주겠고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자 김미영도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미영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하지만 착한 것과 바보는 다른 거야. 명자 씨는 딸을 위로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명자 씨의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문 앞에서 벨을 누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명자 씨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명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위는 문 앞에서 계속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는 미영이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왜 만나주지 않는 거야? 사위는 사무실 앞에서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지금 만날 생각이 없어요. 미영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소영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박준호는 딸을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소영이는 지금까지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요. 미영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박준호는 결국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마침 미영이가 걱정되어 데리러 온 명자 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은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 네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준다고? 명자 씨는 준호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명자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 없었다고? 너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야. 명자 씨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는데? 미영이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달려온 거 말고 뭐가 바뀌었어? 명자 씨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준호 씨는 명자 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너 그동안 뭐 하고 살았어? 소영이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 명자 씨의 질문에 사위는 우물우물했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 어려워서. 사위는 핑계를 대려 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럼 지금은 사정이 좋아졌나? 명자 씨는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솔직히 말해봐. 미영이 사업이 망했다면 지금 여기 나타났겠어? 명자 씨의 질문에 사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너 지금까지 소영이한테 용돈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어? 생일 선물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어? 그건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활비는, 양육비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아빠 행세하겠다고? 명자 씨는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명자 씨의 말에 조금의 망설임이 남아있던 미영이도 이제 확실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미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드렸어요. 그때 당신이 저희를 버리고 갔잖아요. 미영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야, 박준호, 이제 그만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
한 번 더 나타나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둘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해?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이 심한 거야. 당장 꺼져.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딸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소영이라도. 준호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소영이는 네가 포기한 거야?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 명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소영이를 생각한다면 이제 나타나지 마세요. 소영이가 혼란스러워해요. 미영이도 딸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 준호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의 단호한 태도와 미영이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명자 씨와 미영이, 소영이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가 명자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왜 자꾸 아빠라고 그랬어요? 소영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아, 그냥 이상한 아저씨였어. 우리 소영이한테는 할머니와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명자 씨는 손녀를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엄마가 최고예요. 소영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도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말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영이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다행히 정신 차렸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명자 씨는 딸의 깨달음에 안도했습니다. 맞아. 미영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더더욱. 영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끼리 잘 살자. 명자 씨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했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이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소영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딸과 손녀의 성장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정말 잘했어. 그때 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아서. 명자 씨는 딸의 현명한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미영이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 사람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명자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는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소영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영이도 최고야. 명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희 씨도 친구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명자야, 정말 잘 해결됐다. 미영이도 이제 확실히 정신 차린 것 같고. 영희 씨는 친구의 지혜로운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걱정 없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명자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명자 씨는 자신의 지혜와 강인함으로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미영아, 기억해둬.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명자 씨는 딸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네, 엄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와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소영이도 할머니와 엄마를 닮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소영이. 할머니가 널 그렇게 키워줄게. 네 마누라가 나보고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라고 했다. 뭐라고요? 그리고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라고도 했어. 엄마, 정말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귀로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믿기지 않지? 그럼 됐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살 이순덕 씨입니다. 새벽 6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거라 적막하긴 하지만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니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재미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씨의 하루는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이 씨가 원래 살던 곳은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2층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순천에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지만
이 씨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주물러가며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매일 아침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야. 오늘도 또 이러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사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춘 후 간단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늘 비슷했습니다. 전날 끓여둔 미역국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고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문득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했던 일이거든요. 그 일을 이야기하려면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살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하거든요. 이 씨가 서울에서 살았던 이 집은 남편이 돌아간 후 혼자 힘으로 마련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이 씨의 나이는 42이었습니다. 당시 아들 준호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작은 보험금으로 겨우 전세로 시작했던 이 집을 이 씨는 10년 후 월세로 그리고 또 10년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명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다행히 반듯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29에 좋은 며느리도 만나 결혼을 했고 손녀 지은이까지 낳아 이 씨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씨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놨다. 많이 먹어라. 와,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 할머니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일 도시락으로도 싸줄까? 그런 대화를 나누며 보내는 주말 저녁이 이 씨에게는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 몇 년간은 참 잘해주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못지않게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례상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씨가 용돈을 건네주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사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용돈 봉투를 받으면서도 시큰둥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며느리가 육아와 살림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 지은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씨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따르며 안기는 모습,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 씨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박 씨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네 가족이 살고 있던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원한다며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거워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니 여간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이라 학군 문제도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구나. 급한가? 한두 달 정도 여유는 있는데 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씨는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변에 전세집이 나오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박 씨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에서 벗어나 아예 집을 사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집을 산다고? 준호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겠니?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로만 살다가는 나중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며느리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자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씨가 가진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결혼 초기부터 이 씨의 경제적 상황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의 규모, 용돈을 주는 액수, 명절 때 주는 세뱃돈 등을 통해 대략적인 재정 상태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이 씨가 아들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상당한 금액을 부담 없이 내어준 것을 보고 더 많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 씨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3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집값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 씨에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절약해서 모은 돈이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노후 자금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니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려봐. 집 살 때 조금 도와달라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부담 없이 말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당신 너무 소극적이야. 어머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실 텐데 뭐가 문제야? 아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머니께 그런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집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사는 동네만 해도 작년보다 억 단위로 올랐어요. 그래? 그럼 전세도 많이 올랐겠구나. 네, 전세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할 때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집 구매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대충 눈치챘지만 섣불리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 씨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자 점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시어머니가 집값을 도와준 사례들을 들려주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 친구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집 살 때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동네에 집을 샀대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어주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이 씨는 박 씨의 금전 감각이 좀 느슨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화장품을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과연 집을 사고 나서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박 씨가 유난히 다정다감하게 굴었습니다. 이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사가지고 왔고 지은이 성적 이야기도 들려주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3등 했어요. 정말 대견하죠? 그래?
우리 지은이가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가 용돈 좀 더 줘야겠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 다음에는 1등 할게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박 씨가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 씨는 박 씨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박 씨가 집 이야기를 자꾸 꺼낸 것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말인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찾았어요.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데 문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박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듯 꼼꼼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찾은 집의 위치, 평수, 주변 환경까지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치 이미 사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서구 쪽인데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지은이 고등학교 가기도 편해요. 아파트도 비교적 새 것이고요. 가격은 얼마나 해? 8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가진 전세금이 3억이니까 나머지 5억 정도가 필요해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근슬쩍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 그건 정말 큰 돈이구나. 네,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워낙 빨리 오르니까 지금 아니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박 씨는 계속해서 집을 사야 하는 이유들을 나열했습니다. 전세가 불안정하다는 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점, 지은이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가 집 살 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무리해서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 씨는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5억 중에서 조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이야기냐? 한 1억 원 정도요? 물론 여유 있으실 때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원을 조금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이 씨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준호는 내내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큰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1억 원이면 자신이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줘라. 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서요. 박 씨는 미묘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이번 주 안에 계약하자고 하거든요. 요즘 워낙 집이 잘 팔려서 여러 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이 씨는 박 씨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이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 씨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모습에서 고마움보다는 권리의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그 집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급할 일이냐? 아니, 정말 좋은 집이라서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박 씨는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마치 이 씨가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족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지은이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요. 박 씨는 교묘하게 손녀를 빌미로 내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위한 일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계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의 이런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큰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박 씨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상보다 이 씨가 쉽게 응하지 않자
조바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쉽게 응하지 않자 박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남편 없이 혼자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고 뭔가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라. 무슨 일이냐? 박 씨는 가방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지를 꺼내 이 씨 앞에 펼쳤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사진과 상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집이에요. 보세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이 씨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괜찮아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 단지가 작년에 지어진 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은이 다닐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10분이에요. 박 씨는 마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계획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실에는 새 소파를 놓고 지은이 방에는 큰 책상을 들여놓으려고요. 어머님도 자주 놀러 오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씨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그 돈이 정말 큰 돈이다.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다 필요하세요? 갑자기 박 씨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좀 더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어머님도 편하실 텐데요. 나중에 어머님 모실 때도 넓은 집이 더 좋잖아요. 이 씨는 박 씨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나중에는 그이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박 씨의 말에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얘야,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셔야죠. 다만 어떻게 보면 같은 돈인데 지금 주시는 게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수진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기도 하다. 내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요양원비도 필요할 수도 있잖니. 그런 건 저희가 다 모실 텐데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박 씨는 이 씨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치 노후 준비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이 관심을 보인다고요? 아, 그래요. 통화를 마친 박 씨의 표정이 급해졌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다른 분이 그 집에 관심을 보인대요. 내일까지 답을 안 주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씨는 박 씨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면 되지 않겠니? 그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머님, 이런 좋은 조건의 집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박 씨는 점점 더 다급해했습니다. 이 씨가 계속 미루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워낙 소극적이라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 씨는 남편까지 끌어들이며 이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요. 박 씨는 계속해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지만 하루 만에 그런 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줘.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이 씨가 완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빨리 움직여서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그 돈을 당장 쓰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희한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박 씨의 말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마치 이 씨가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씨는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 심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오늘 밤에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연락하마. 박 씨는 마지못해 돌아갔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 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오전, 이 씨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1억 원이라는 돈을 선뜻 내어주기에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박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요. 아직 좀 더 생각 중이다. 그렇게 급한가? 네, 정말 급해요. 오늘 오후까지 답을 안 주면 다른 분한테 넘어간대요. 이 씨는 박 씨의 재촉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런 큰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빨리 결정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때 박 씨가 돌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 다 쓰시려고요? 박 씨는 말을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래 사셔야죠.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박 씨는 당황해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씨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저희가 잘 살아야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님 모실 때도 더 여유 있게 모실 수 있고요. 박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미리 주시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씨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정해놓고 있는 거냐? 내 돈을 벌써 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분명히 말해봐라.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씨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 씨가 계속 거절하자 평소 억누르고 있던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그 돈을 혼자 다 가지고 계실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아직 젊고 할 일도 많은데 어머님은 이제 집에만 계시면서 뭐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박 씨의 말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마치 이 씨가 쓸데없이 돈을 아끼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 씨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가 도와주는 것을 의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글쎄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시던데요. 어머님만 유독 그렇게 인색하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이제 대놓고 이 씨를 인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자녀 집 살 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그렇게 아끼세요?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험담하고 다녔단 말이냐? 험담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죠. 솔직히 어머님이 좀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에 이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아들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다니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 솔직히 그래요.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갈 돈인데. 지금 필요할 때 안 주시고 언제 주시려고요? 박 씨는 계속해서 이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마치 이 씨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박 씨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한테 좀 의미 있게 써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박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 씨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잔인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카락, 혹시 정말 박 씨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이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아들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집 이야기로 좀 언쟁이 있었다면서요? 이 씨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을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수진이가 좀 말이 거칠었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준호야, 너는 그 말을 직접 들었냐? 무슨 말이요? 네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아냐? 준호는 박 씨에게서 대충만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자신이 한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마누라가 나보고 살아서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라고 했다.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관에 돈을 넣어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라고도 했어. 엄마, 정말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귀로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믿기지 않지? 그럼 됐다. 이 씨는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씨는 아들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의 편에서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네요. 준호야,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각자 한 말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는 네 마누라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싶어서 말이야. 30년을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러움과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 마누라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 쓸데없이 돈만 아끼고 있는 건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잠들지 못하고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들. 새벽 시장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꿈이 있었습니다.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이 들면 고향에 내려가 텃밭 가꾸며 살자고 했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들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꿈을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씨는 서랍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순천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꿨던 그 소박한 꿈을 이제라도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고향에 가서 살까?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며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순덕인데요. 혹시 제 집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라면서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순천에 가서 집 짓고 살기에는 충분하겠네요. 이 씨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집을 팔면 순천에 작은 집을 짓고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이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시한 가격도 이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 가격이면 정말 좋은 조건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이 씨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랐습니다. 계약 날짜가 잡히자 이 씨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아둔 살림살이를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아들 준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시려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냐? 내가 내 집을 팔겠다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와 상의도 없이 너무 급작스럽게.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 인생에 관한 일인데 왜 너희와 상의해야 하나?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엄마,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설마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려는 건 아니죠? 순천에 내려가서 살 생각이다. 순천이요?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저희가 자주 뵐 수도 없고. 준호는 어머니의 결심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주 볼 필요 있나? 너희는 너희 생활 있고 나는 내 생활 있는 거지. 그때 박 씨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집을 파신다고요?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어머님, 제가 그날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박 씨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계약했다. 계약을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 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 씨가 떠나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진아, 취소할 생각 없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반성할 일이지. 이 씨의 말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거든. 이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들 가족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와 나이 들면 고향에 가서 살자고 약속했었거든.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 씨가 돌아가신 남편을 언급하자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전세금도 올리겠다고 하는데? 박 씨는 여전히 자신들의 사정만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어. 언제까지 나한테 기댈 생각이냐? 이 씨의 단호한 말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씨는 짐을 정리하며 순천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천에는 이 씨가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산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간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박 씨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라. 이제 너희도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은이한테는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줘라. 짐을 실은 작은 트럭이 순천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3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박 씨의 그 막말이 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네 덕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씨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천에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작은 단층 집을 짓고 그 주변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까지 직접 기르며 소박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오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씨도 서울에서 내려온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서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순덕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같이 뒷산 한 바퀴 돌까요? 그래요, 운동도 할 겸 좋죠. 순덕 씨는 정말 여기에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시니까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김 씨는 이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로 더욱 이 씨를 아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낸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냐? 저희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실은 수진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 일자리를 구했구나. 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적응한 것 같아요. 이 씨는 박 씨가 직접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을 줄여서 생활비 부담을 덜었거든요. 아들 가족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달 전에는 박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그래, 안녕하냐?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차분하고 겸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직접 일해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 이제 알았구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요. 박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와봐라. 내가 기른 채소도 좀 가져가고. 지난 주말 아들 가족이 순천까지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야위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소박한 차림새였고 말투도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께 그런 말씀드렸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박 씨는 이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어머님이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죄송해져요. 수진아,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네. 손녀 지은이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래? 우리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쁘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이 씨는 손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직접 기른 채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직접 기르신 채소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 농약도 안 쓰고 직접 기른 거야. 많이 먹어라. 어머님,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시니까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순덕 씨, 며느리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어야 철이 드나 봐요.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순덕 씨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행이에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씨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 씨의 그 막말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무조건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씨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간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